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2017년도 총 3회의 고시가 있었는데 그번 두 번째, 여러분 교재에 655조 기출 핵심 문제 제18자 문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습한 토양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은 습한 물을 좋아하는 작물, 예를 들어서 미나리라든가 벼, 고추냉이, 토란, 샐러리 이런 것들은 주로 물속에서 생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 작물 병의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바른 것은 작물 병이죠. 작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각기 다르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병 중에도 곰팡이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세균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보면은 곰팡이에 의해서 도열병이 나타나고, 또 문고병이 나타나고, 입지무늬만병이 나타나고, 하지만 태풍이라든가 강우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나타나는 것은 흰빛 입마른병이야, 백혈급병. 또 오갈병, 이런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개가 진딧물이라든가 이 바이러스는, 아니면 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개를 하는데, 각기 병균 또 그걸 유발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방제 방법도 서로 달라야 되겠죠. 다음 중 생물학적인 방제법에 속하는 내용은 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소동물이라든가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물학적인 방제법에 해당이 됩니다. 병은 미생물을 사용한다. 천적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작물의 요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작물 건물중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의 양, 물의 양, 이걸 요수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식물 중에서는 명아주라는 식물, 이것이 가장 수분, 요수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어진 문항 중에서 보리는 523, 밀은 550, 수수는 287, 메밀은 540. 정답은 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토양 잎단화를 촉진하는 내용은 뭐냐? 잎단화, 토양. 떼알 조직이 있고 호달 조직이 있죠. 떼알 조직. 식물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입자가 큰 거, 적은 거, 중간 큰 거,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은 양분이나 수분을 간직하는 능력이 높지만은 호달 조직, 이건 떼알 조직 또는 잎단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것끼리만 똑같이 뭉쳐 있으면은 이건 호달도요, 호달 조직, 떼알 조직. 이런 경우는 거름이나 거름기나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잎단화, 떼알 조직을 촉진하는 것은 칼슘, 석회를 씌운다든가 마그네슘을 씌운다든가 유기물을 씌용해야 잎단화가 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재배 시 작물의 병해충 제어법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화학적 토양소독. 토양소독을 하는데 태양열이라든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지, 아니면 화학적 약재를 써서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기농업에서는. 논을 답전 윤환 체계로 이용할 경우에 유기물이 분해돼서 무기태 질소를 증가하는 현상은 건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토 효과. 건토는 마른 토양을 말리다가 갑자기 거기에 물을 대주게 되면, 가수를 하게 되면 이용하지 못했던 우리 토양 양분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화성균 작용에 의해서 무기태 질소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건토 효과입니다. 건토 효과. 다음 중 퇴비의 숙성 검사 방법이 아닌 거.
관능적으로 본다. 눈으로 봐가지고 이게 미숙인가 완숙이 됐는가 그걸 검사를 할 수가 있고, 탄질비, 질소가 몇 프로가 들어있는가, 탄소가 몇 프로가 들어있는가, 탄질 비율을 따라서 숙성이 얼마가 되느냐. 아니면 종자 발화 시험, 종자를 갖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기 가스, 산소가 많이 발생되느냐, CO2,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되느냐.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됐다. 그럼 미숙 퇴비, 덜 썩은 퇴비에서 CO2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발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종자를 발화 시험에 의해서 퇴비가 숙성이 됐느냐, 덜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방법,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토양의 윤작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윤작, 돌려짓기를 윤작이라고 그러죠. 돌려짓기. 윤작 효과로 거리가 먼 것. 자연재해로 위험이 분산이 된다. 돌려짓기 하면 위험이 분산이 되겠죠. 지력이 유지 정진이 된다. 연작을 해서 지력이 소실이 되는데 윤작을 하면은 지력이 유지가 되겠죠. 토양 이용도를 높인다.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은 풍수해의 윤작을 하는데 예방이 아니라 풍수해를 오히려 조장을 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장 반응, 장일성이나 단일성이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일장 반응. 한계 일장, 밤과 낮의 길이 한계 일장보다도 햇볕에 쪼이는 기간이, 낮의 기간이 한계 일장 12시간 내지 14시간을 한계 일장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봅니다. 그보다도 길면은, 낮의 길이가 길면은 이거는 장일성, 그보다 짧으면 단일성. 긴 조건에서 개화, 화성 유도 이런 거 촉진되는 걸 장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올바르지 못한 거, 한계 일장이 긴 작물은, 그러니까 장일성 식물은 겨울에 꽃을 피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름에 꽃이 피죠. 겨울은 낮 시간이 짧지요. 한계 일장이 긴 것이 아니라 짧은 식물은 겨울에 꽃을 피기도 한다. 그래야 되는데 옳지 못한 것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도복방지 대책으로서 거리가 먼 거. 키가 작고 대가 튼튼한 품종을 재배한다. 그러면 도복이 강해지겠죠. 칼슘질 비료를 시용한다. 규산질 비료를 시용한다. 전부 다 맞는 얘기지만은 서로 지지가 되도록 밀식을 한다. 콩나물처럼 밀식되면은 이게 웃자라 가지고 키만 이렇게 올라오지 튼튼한 식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도복에 극심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 점토광물은 카올리나이트. 카올리나이트를 포도조라 현상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토양에 열악한 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대 북부 지역에서 주로 침엽수림, 우리 지역이 온대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침엽수림이 많은 지역에서 카올리나이트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중 종자의 휴면의 원인이 아닌 것은, 종자가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잠을 자는 것을 휴면이라고 그러죠. 근데 잠자는 그 원인이 싹스를 갖다가 종자를 싹스를 튀어야 되는데 계속 잠만 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휴면의 원인 중에 기계적으로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항을 한다든가, 산소 흡수를 저해하고, 배가 배와 배유가 있는데 배는 새로운 싹이라든가 뿌리, 그 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배예요. 쌀로 보게 되면 쌀눈, 씨눈, 그것이 배에 해당이 됩니다. 배에 완숙이 되지 않고 미숙이 됐다. 이런 것은 휴면의 원인이 되지만은 후숙이 됐다. 후숙은 숙성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휴면의 원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중에 연작을 가장 싫어하는 것. 연작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인삼하고 아마. 이거는 최소한도 10년 이상의 휴작 기간을 둬야 됩니다. 토양 전염성 병해충이 그만큼 많은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작물이 필요한 온수를 전부 다 흡수를 해서 토양이 아주 척박해집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여기 주어진 양식에 보면은 자, 참외는 한 3년 정도, 콩은 1년, 그다음 오이는 2년, 수박은 5 내지 7년 정도가 휴작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 수박이죠. 식물학성 종자를 씨앗으로 이용하는 것, 종자를 씨앗으로. 식물학성 종자를 씨앗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 콩, 두류죠. 유채, 담배, 아마, 목화, 참깨, 무, 배추, 고추, 도마도, 양파, 오이, 수박 이런 것은 주로 종자를 씨앗으로 이용하는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참깨가 되겠죠. 포도 재배 시 화진 현상, 꽃들이 현상을 화진이라고 합니다. 꽃이 떨어지는 거. 예방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칼슘이나 붕소를 충분히 시용하면 꽃들이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CNO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생육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무성해. 그러면 생장점을 갖다가 적심을 해줘. 이거 순짓기를 해줘. 그런 방법은 꽃들이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CNO율이 낮아집니다. 질소가 많게 되면. 그래서 화합 분화, 꽂는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소를 오히려 줄여준다든가 적정량을 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토양의 유실 예측 공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토양이 유실, 씻겨져 내려가는 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강우죠. 강우, 비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수식, 물에 의해서 얼마나 씻겨 내려가느냐. 또 경사도가 몇 프로가 되느냐. 경사가 많을수록 수식, 토양의 침식 피해가 크겠죠. 작부,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만은 평지인자, 평지의 경우는 침식이 되질 않죠. 유실이 되질 않죠. 정답은 3번. 초생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초생재배라면은 경사지 토양에서 풀을 갖다 재배한다든가 초생재배. 경사지 토양에 이 같은 경사지인데 초생재배 풀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 풀. 그 다음에 작물을 심어. 그 다음에 풀을 심어. 이 작물을 심게 되면은 유실이 되질 않죠. 또 초생재배, 과수를 재배할 때 과수 사이에 풀을 깨끗이 제거를 해주는 것이 청경재배예요. 적당히 제거하고 풀도 키우고 과수도 재배하는 것은 초생재배예요. 초생재배를 하면 토양이 풀의 뿌리에 의해서 잎단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립화라고 됐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장점이 아니죠. 벼 종자 소독 시 냉수 온탕침법을 실제할 때 가장 알맞는 물의 온도는 벼를 갖다가 냉수 온탕침법. 냉수도 들어가고 온수도 들어가고. 냉수에 보통 15도씨 정도의 냉수에다가 6 내지 7시간 정도 담궈놓은 벼를, 그럼 수분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벼가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면은 표피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온도를 갖다 50도 정도로 높여가지고 2 내지 3분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럼 웬만한 병균들이 3일이 되겠죠. 이번에는 55도 온도를 더 높여가지고 5분 정도 이렇게 경과하게 되면 웬만한 병균이 전부 다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 냉수 온탕치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정답은 4번. 벼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냉온에 의해서 온도가 낮은 온도에 의해서 출수가 지연되고 등숙기에는 저온장애를 받는 것을 지연형 냉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감수분할기, 수인기, 벼가 이상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냉해를 받게 되면은 그게 쌀의 밀입 입자가 그게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염, 이게 여물질 않아요. 이와 같은 것을 장애형 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영양생장기부터 저온에 노출이 돼가지고 생육이 되다 보면 출수가 지연이 된다.
출수가 늦어지죠. 이것은 지연형 냉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암석 중에서 화성암에 해당되는 것은 사암, 혈암, 석회암은 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수성암에 해당되지만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섬록암은 화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안산암 2번이 되겠죠. 다음 중 논토양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한다. 호기성은 아니죠. 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소를 좋아하는 것이 호기성이에요. 논에서 물속에 잠겨 있으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건 혐기성이요. 밭 상태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공기가 많아. 밭 상태는 호기성이지만 논 상태는 혐기성이에요. 혐기성.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혐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겠죠. 논의 경우에. 다음 중 습답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습답, 환원 상태죠. 물이 잠겨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있는 습답, 환원 상태, 산화 상태가 아니죠. 산소가 없죠. 토양 색깔이 회색이 된다. 산소가 많은 밭토양의 경우는 젓갈색이지만 물에 잠겨있게 되면 회갈색. 이게 습답의 특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현상, 노화현상. 생육 초기에는 생육이 왕성하다가 가을에 갑자기 이파리가 아랫잎부터 말라. 그러다가 수량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추락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습답의 주요 특성에 해당되지만 중금속이 다량 용출된다. 이건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지대에서 중금속 주변의 공장지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습답의 특징은 아니죠. 양이온 치안 용량, 걸음기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 토양 속에 그릇이 커야 되겠죠. 이걸 cc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이온 치안 용량이 10cmol per kg이면 어떤 토양의 치환성 염기 합계가 6.5다. 그릇이 10인데 그중에 치환, 바꿔치기하는 교환 용량이 6.5다. 그러면 전체 그릇 중에 6.5, 65%가 들어있는 거죠. 염기포화도는 3번 65%. 다음 중에서 토양 내 지렁이의 역할이 아닌 것은 지렁이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통기성, 토양 중에 공기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 역할을 하고 토양을 부드럽게 합니다. 뿌리의 발육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육을 촉진을 시키죠. 정답은 3번. 다음 중에서 토양 염류 집적이 문제되기 쉬운 것은 토양의 염류 집적. 염류는 토양 속에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를 10kg를 줬다. 이 10kg를 작물이 100%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분을 흡수 이용을 하고 일부분은 토양 속에 그대로 잔류가 돼 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게 토양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이게 작물이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층에 처리층이 생겨가지고 염류가 집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뿌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작물이 정상적으로 지상에 생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노지의 경우는 밖에 밭토양이나 논토양의 경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토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염류를 세탈해줘. 씻겨서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씌워놨어. 비닐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비를 딱 차단해버려. 그럼 염류 집적 현상이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비닐하우스 경우는 비닐을 제거해 준다든가 답전 윤환, 논으로 밭으로 이용했던 것을 논으로 이용한다든가 물을 대주게 되면 여기 처리층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토양 이용권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류 집적이 문제가 되는 토양은 시설 재배지. 시설은 비닐하우스를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간척지 토양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간척지의 경우는 주로 토양의 산도 pH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다 석회를 갖다가 일반 석회, 생석회, 소석회를 갖다 씌워오게 되면은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간척지에는 토양 계량제로 석고를 써야 합니다. 석고. 그래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석고의 시용은 황산기가 있어서 간척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석고를 써야 된다. 정답은 3번이죠. 토양 단면을 통한 수분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토양 단면. 수분이 토양에 침투할 때는 토양 입자가 미세할수록 침투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토양을 보게 되면은 커다란 입자가 큰 모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점토가 있어. 식토죠. 물을 주게 되면 이 투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입자가 크면. 근데 입자가 적다, 점토다, 이거 딱딱 굳어져 있는 중점토가 되기가 쉽습니다. 거기는 물을 가수를 하더라도 침투 속도가 대단히 늦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수분의 토양에 침투할 때 토양 입자가 미세할수록 침투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자가 클수록 침투가 쉽다. 모래땅이나 사질토 그런 데는 습기가 금방 스며들어가죠. 과수 재배에 적합한 토양의 물리적인 조건은 토심이 깊어야 되겠죠. 뿌리가 깊게 내려가니까. 지하 수위가 낮아야 되겠죠. 높게 되면은 수표를 받죠. 점토 함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삼상 분포가 알맞아야 된다. 고상, 액상, 지상이 알맞아야 된다. 50대 25대 25.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화학 비료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를 한다.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미생물이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육을 못 올 수가 있습니다. 무기물을 공급한다. 무기물이죠. 화학 비료는. 작물의 속성 수확한다. 유기질 비료는 그게 무기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늦습니다. 그렇지만 속성, 예를 들어서 요소 비료를 작물에 생육이 부진할 때 뿌려준다. 연면 시비를 한다. 한 이틀 지나면 금방 색깔이 달라집니다.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퇴비를 갖다가 논에다 밭에다 뿌려줬다. 대단히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왜? 무기화가 돼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리가 먼 것은 미생물의 공급. 유기질이 미생물의 활성화를 촉진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죠. 화학비료는 미생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기질을 갖다가 급여를 해야 미생물 활성이 촉진이 되는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